모신 홍영식 한길 리서치 홍영식 소장님, 사실은 저희 미래세대 포럼 1회 발제를 맡아주셨던 고마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동안 미래세대 포럼을 진행했던 이 주제를 설정해 주신 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행복에 관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조건이 되면 행복하겠는가, 그리고 지금은 왜 행복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주제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미래세대 포럼은 이 청소년들의 그리고 미래세대들의 이 행복을 찾아가는 길, 그런 주제로 탐색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감과 인간관계 이런 주제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감사한 건 홍영식 소장님께서 오늘 주제를 위해서 특별히 아마도 사비를 들여서 대규모 여론조사까지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공감, 요즘 많은 이 화두가 되는데 공감과 인간관계, 이게 양면의 칼인 것 같습니다.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잘 맺어지면 행복을 느끼지만 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 아마도 가장 큰 고통과 불행이 되는 것이 이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의 이 문화 유형을 크게 두둔하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사회로 나눠지는데,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은 이 인간관계 맺기, 관계라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중요성을 부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와 일본 가장 집단주의적인 문화를 가진 사회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 문제라는 거 끊이지 않고 사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 문화를 가진 이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는 그 사람들이 유난히 선량해서가 아니라 이 왕따 문제 같은 거, 따돌림 현상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적은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혼자 다니기 때문에 누구와 관계 맺기에 실패를 해서 곧 불행이 되고 고통이 되는 그런 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를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이 공감과 또 관계 맺기,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기도 하고 또한 성공의 조건이 되기도 하고 또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세월이 많이 변했지만 우리 사회 많이 근대화되고 현대화가 됐다고 하지만 그 문화는 쉽게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을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홍영식 소장님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공감이라는 가치와 또 인간관계 맺기의 관계 맺기의 속성,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또 다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주제로 좋은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방금 국회에서 강연하시고 지금 뛰어오신 것 같은데 이 바쁘신 시간 중에도 시간을 내셔서 걸음을 해주시고 또 시간을 내주신 홍영식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히려 제가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와보고 조금 깜짝 놀랐네요. 저는 이렇게 젊은 미래 세대들이 여기 앉아있는 줄은 몰랐어요. 이럴 때 왔을 때는 여러분 세대가 아니고 선생님들이나 이 기성세대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것도 그때를 생각하고 포인트를 사실은 거기 좀 맞춰서 했는데 이제 5월 10회가 되니까 여기 와 계신 분들도 진짜 미래 세대들이 다 와 계시구만요. 어쨌든 아주 좋은 현상이고, 안 그래도 제가 이래저래 미래 세대들한테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론조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다양한 생각들은 많이들 저희들이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서 조사를 해보게 되는데 저희들이 연구소 자체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행복이라는 문제를 갖고 조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5-6차례 조사를 했었는데 원래 행복에 대한 조사를 할 타임인데 마침 원장님께서 요청을 하시길래 공감, 인간관계 이런 문제를 행복과 관련지어서 같이 조사를 진행을 해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이 행복 이해과 공감 이런 문제들과 이 어떠한지를 내용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성세대로 보고서 기성세대가 미래 세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혹시 기성세대가 미래 세대에 대해서 하나의 이 스테레오타입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굳어져 있는 인상 이거로 인해서 미래 이 세대 간의 갈등 문제 이것이 문제에 상당히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포인트를 조금 바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세상이 현이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거창하게 이야기하지만 간단하게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미래가 행복한 삶이 되기를 다 바랄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삶을 이뤄가는 과정들이 어떠한 과정을 이루며 그 과정에서 서로가 공감하는 사회 그리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볼 텐데 저희들이 일단 사람들이 일단 내가 행복한지 안 하는지를 떠나가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행복하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걸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니까 5분의 조사에 있는 결과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거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람들한테 당신이 얼마만큼 행복하냐 한번 이야기를 물어봤더니는 여기 글자가 좀 적게 나오는데 지금 행복한 우리나라가 행복하다. 당신이 행복하냐 안 하냐 물어보니까 행복하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한 59.6%. 여러분들이 미래사회의 기성세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될까 이렇게 보시면 10명 중에 한 4명의 나머지 한 6명은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반면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10명 중에 3명 정도 되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명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보면은 규정할 때 행복한 사회냐고 물으면은 그래도 10명 중에 6명 정도는 행복하다고 하는데 우리 그렇다면 이렇게 과반수가 행복하니까 좋은 사회네. 그런데 여론조사나 수치를 볼 때 이거는 잘 읽는 게 아니고 잘못 읽는 거예요. 의사결정할 때는 50%에 대로 표로도 더 많으면 가수기를 정하니까 그렇게 맞으면 맞습니다. 행복하냐 안 하냐를 묻는 거는
다수결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적인 사회는 100점이 나와야 되겠죠. 100%, 10명 중에 10명이 다 행복하다라고 해야만이 좋은 사회가 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일반민들 중에서 행복하냐고 물으면은 10명 중에 6명밖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은 인생을 제대로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행복한 삶이 되게끔 잘 갖춘대로 갖춰나간 사람은 행복한 삶이 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10명 중에 4명은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볼 때 여러분의 미래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아니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근데 딱 보면 조금 느낌이 다를 거예요. 지금 이 글자가 3개를 넣고 보니까 적어서는데 사회가 행복한 사회냐는 그래도 59.6%가 나오는데 사회 이 구성원들 간에 얼마만큼 서로가 공감을 하면서 가치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공감해서 살 수 있느냐고 보면은 39.2%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행복하다고는 10명 중에 6명 공감하는 사회를 이루고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줄어들어서 10명 중에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서로가 공감을 하지 못하고 사는 사회라고 하는 게 오히려 10명 중에 6명 정도로 훨씬 많은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물어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냐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만 이 부분은 언급이 더 줄어듭니다. 보시면은 23.4%가 공정한 사회, 10명 중에 2명 남짓이 공정한 사회라고 하고 반면 10명 중에 7명 이상이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문과 계열이고 혹시 논술 준비하시는 분들 저기 사회 쪽에서 경수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 현상을 이야기할 때 인과관계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행복사회가 보면은 결과론적인 경수가 되겠고 공정한 사회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원인 쪽에 가깝습니다. 이 원인 변수는 시간상 앞서고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사회는 전체적으로 봐서 공정한 사회라고는 보지가 않고 그 과정에서 공감도도 떨어지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개인적으로 느끼면 좀 더 행복한 삶을 느끼면서 살고는 있습니다. 나는 오늘 성인을 염두에 두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은 그렇다고 일단 사회가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사회에서 행복도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 2011년도에 보면은 지금하고 비슷한 59%대가 나왔다가 16년도, 17년도, 작년, 재작년도에 보면은 행복도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행복도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11년도를 행보했는데 어쨌든 전체 사회적 혼란 기에는 국민들의 행복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 제가 어깨 말씀드리기를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평균 10명 중에 한 6명 정도가 행복하다는데 여러분들 세대는 그만큼 안 읽어갔는데 저희들이 선불수는 많이 확보를 못했지만 15살에도 만 15세에서 18세 한 중3에서 고3 정도가 되겠죠. 이 청들은 행복감을 어느 정도를 느끼느냐. 9명 중에 1명 정도가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지금 수험생 입장에 있는 여러분들은 일반 국민들보다도 평균 이 행복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반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생 거리를 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여기 나이가 19세가 되겠죠.
20대에 가면은 64.6%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 입시로부터의 이 압박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이 20대의 대생활이 학창 생활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행복한 생활이 느끼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보면은 여러분들 세대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행복감이 오히려 낮은 세대고, 그 다음 낮은 세대는 50대, 60대. 50대는 왜 행복감이 떨어지느냐? 여러분 부모 세대들이에요. 여러분 부모 세대들.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경제적인, 그리고 가정, 부모를 책임져야 되는 지금 가장 어깨가 무거운 세대가 50대고, 이 60대 이상이 되어버리면 어떤 세대이관이 이 인생에 있어의 황혼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행복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행복도는 이런 성향을 보인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행복하냐 안 하냐라는 것은 세대별로 차이가, 지금 저는 여기에 되고 세대별로 높은 행복감과 낮은 행복감의 차이가 19.3%를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반면 요즘 이제 여러분들 또 이런 문제를 관심을 가지면 보수, 중도, 진보냐 이념 성향에 따라서 나오는 차이는 12.9%가 나옵니다. 오히려 정치적 이념, 요즘 한국인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하면서 정치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진보냐 보수냐의 어떤 가치 지향보다도 세대 간의 차이가 더 행복에 대한 행복감에 대한 차이가 더 난다. 다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면 돈 많으면 행복하지? 물론 돈 많으면 행복해요. 지금 보시면은 월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행복감의 차이는 이렇게 나옵니다. 소득이 적으면 행복감이 떨어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이하 소득자들은 52.6%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월 400에서 한 600 정도 소득자는 75.9% 행복감이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601만 원으로 묶어놨는데 600에서 1000만 원까지도 행복감이 높습니다. 저희가 835명을 조사를 하다 보니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숫자가 얼마가 되지 않아서 다시 묶어놨는데, 너무 이제 통계에서 숫자가 적으면 극단치라고 해서 묶어놨는데, 실제 1000만 원 이상에 된 사람들 숫자를 보니 행복감이 더 올라가야 정상인데 행복감이 뚝 떨어졌어요. 이거를 제가 샘플수가 적어서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600만 원 이상으로 묶어놨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돈도 자기가 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돈이 있으면 행복을 하지만, 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은 행복감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하나의 가설이 됩니다. 어찌됐든 행복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소득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저희들이 물어봤어요. 공감하는 사회냐 아니면 공정한 사회냐라고 물어서 보면은, 우리 사회가 서로가 공감하는 사회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감이 69.5, 비공감하는 사람은 54.0이 나옵니다. 반면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냐라고 물어봤어요. 했을 때 공정한 사회라고 한 사람은 행복감이 72.1%, 공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55.7%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나왔죠. 행복감은 소득의 차이에 의한, 즉 경제적인 조건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서로가 공감하는 사회를 이루고 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도 실제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행복한 삶을 바꿔가야 되겠지만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서로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사회 시스템 자체가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져야만이 그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가 있다. 이제 그래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감하는 사회는 요건 앞에서가 설명하는 거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제가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공감하는 사회냐라고 물으면은 공감하는 사회보다는 공감하지 못하는 비공감 사회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훨씬 높게 나오고 아주 공감한다는 응답은 1.9%밖에 되지 않고 매우 비공감하는 사회라고 하면 10.1%가 나옵니다. 강도도 비공감하는 사회라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성인분들을 연계적으로 표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표를 준비를 했는데 이 공감하는 사회라는 응답을 보면은 연령별로 보면은 상대적으로 보면은 큰 편인데 60대에서 보면은 공감하는 사회라는 응답이 높고 이것은 무슨 이야기고 하면은 세대가 한 세대가 넘어감을 이야기합니다. 60대 이상의 어떤 사회적 공감도가 이제는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40, 50대까지 이 사회적 공감도가 높아지고 공정사회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공감도도 상당히 공정하지 않는 사회라고 보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오죠. 64.3%가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보는 사람들은 사회적 공감도도 높게 나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오늘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는 인터넷이나 SNS를 사용하는 하루 중에 사용하는 시간하고 사회적 공감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거를 보려고 했는데 큰 트렌드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주 인터넷 SNS를 많이 사용하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이나 짧게 이용하는 사람이나 크게 사회적 공감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람에서 인간관계에 두고 어떤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보느냐. 이전에 비해서도 더 커지는데 부모, 현재 가족 관계를, 1차적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조선에서 하나 놓쳤는 두 번째로 중요한 인간관계를 질문을 하나 더 물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묻지를 않은데 가장 중요한 관계로 놓고 본다면 가족 중심의 가족 인간관계를 중심에서 놓고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두 번째는 직접 만나는 친구나 동료. 기성세대가 이야기하는 SNS상으로나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가 주류를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관만큼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관계에서 놓고 설정을 해서인데 이게 두 번째에서는 높게 나올 수 있지 뭐라도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표를 보인 겁니다. 다음 요거는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SNS 인터넷이 아니고 인터넷만 하는 것이 아니고 SNS를 사용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직접적 인간관계에서 대면적 사람 관계보다도 요즘은 비대면적 인간관계, 상호관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1시간 이상 이야기를 잘 안 할 거예요. 이거를 맞대고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루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비대면적인 사람 설적 관계를 갖는 것은 무려 5시간 이상 이용자가 10.6%나 될 정도로 많이 비대면적
인간관계를 맺어간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우리 사회가 보면은 생각보다도 지금 그 소통이라는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은 결코 소통이 잘 되는 사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비슷하겠지만 10명 중에 3명 정도 밖에 공감하는 사회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감 사회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서로가 공감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감 사회가 자체가 목표가 될 수도 있지만 공감이 이루는 사회가 되려면 서로가 공감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돼야만이 행복한 사회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감 사회는 그 자체가 목표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매개 변수가 되는 중요한 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인간관계와 소통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는 아까 전통적 사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전통적 사회의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의 소집단, 공동체 중심의 인간관계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인터넷이나 SNS 이용 심감과 이 행복감이 공감사의 인식이 힘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기성세대들이 항상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거는 달리 표현하면은 SNS나 이런 그 비대면적 인간관계가 부정적 시각으로만 볼 필요가 없고 오히려 대면적 인간관계의 보완적 기능으로 봐달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히려 비대면적인 그 SNS나 이런 상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에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것을 문화를 바꾸어 나가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 이 관계를 제가 결론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사 결과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조사를 하면서 미 세대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걱정과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냐면은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세대와 가치 갈등이 더 커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세대 갈등이나 보다도 이런 이념 갈등보다도 더 큰 갈등이 뭐냐면 지역주의입니다. 영남, 호남, 정치 집단 간의 싸움 이런 갈등이 우리 사회에서 제일 큰 갈등으로 봤죠. 그러다가 근자에는 그런 갈등보다도 모든 조사에 보면은 지역주의보다도 세대 간의 갈등 이 문제를 갖고서 이 문제가 더 큰 갈등으로 다들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키우는 부모들, 기성세대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아지는 거죠. 세대 갈등은 자식을 키우면서 항상 느끼는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풀어야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힘들어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전제가 뭐냐면 여기 밑에 나오지만 부모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은 미래 세대들에 대해서 요즘 애들은 우리하고 달라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이 전제로서 놓고 볼 때 다소 부정적인 상황을 설정하고서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관계가 진전이 되는 게 아니고 기성세대들이 여러분들에게 관계를 풀어가는 데서 굉장히 한계에 부닥치는 문제가 있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미래 세대들이 기성세대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예를 들어서 비대면적인 소통이나 인간관계를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부정적으로만 봐올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대에 대해서도 미래 세대들이 할 수 있는 세대 역할, 기성세대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고 미래 세대는 할 수가 없다는 이런 가정으로 보지 마라. 미래 세대, 그러면서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를 해줘야 된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 지금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 지금 수능 시험 보죠. 그 다음에 학력고사인가요? 수능하고 내신, 그 다음에 논술,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학 본고사 부활 논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학교 본고사 논쟁을 왜 하느냐? 대학교 본고사를 부활해야 된다라고는 이야기를 기성세대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거기는 뭐냐면 바로 이런 인식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요즘 세대들은 옛날 세대만큼 기본적으로 실력이 없다. 실력이 없었는 이유가 뭐냐면은 본고사를 안 봐서, 본고사 시험을 안 봐서 대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요즘 애들은 실력이 없어. 그래서 애들이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려운 본고사를 봐야 된다 하고 주장하면서 본고사를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이 돼서 남아있는 게 지금 논술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 인식에는 또 뭐가 깔려 있냐면은 우리나라 사회를 이렇게 잘 살고 부강하게 만든 이 역할은 지금 그 70년대 본고사를 받았고 대학교를 다니고 했던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이후 세대들은 특별히 한 것이 없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놨으니 거기에 여러분들이 무임승차를 한다라는 이런 의식이 깔고 있습니다. 저도 이 논쟁을 참 많이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기성세대가 큰 역할을 했는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60년대 우리나라가 이 60년대 초 경제개발 계획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거의 세계 제일 꼴찌였어요.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가 어디였느냐? 아프리카 인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100불이 안 됐을 때 북한은 이미 수백 불이 정도가 되어 있었고 필리핀이 1000불 정도가 되었습니다. 100불도 채 안 되는 1인당 GMP 1인당 소득을 최근 3만 불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산업화 세대, 60대 이상의 산업화 세대가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세대가 이어가는 게 현대 중공업이라든가 건설업계통이죠. 그 세대만 우리나라에도 큰 역할을 했느냐? 전자산업,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이 전자산업은 주류 세대에 가면 50, 지금 여러분 봐서 50대, 60대 초반입니다. 이 세대들도 역시 IT 쪽 그 산업에다 큰 역할을 했죠. 우리나라가 그 기업에는 IT, 그러니까 옛날에 이 중공업 중심의 산업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IT, BT, CT, 바이오 쪽, 그리고 CT는 문화산업 쪽으로 쭉 넘어오게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본고사 중심으로 사람을 길렀다면 상당한 창의력과 개방적 사고방식이 필요로 하는 IT, BT, CT 산업이 가능합니다. CT 산업이라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문화산업이라고 일단 상정을 합시다. 문화산업이 뭐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문화산업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BTS인가요? 방탄소년단부터 시작해서 영화, 음악, 지금 드라마 여러 가지 지금 문화산업들이 상당한 경쟁력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시 제도만 놓고 볼 때 과거의 대학 본고사 중심으로 해서 국영수 중심으로 폐쇄적인 교육을 시켰다면은 그 60대 세대가 생각하는 그런 교육, 본고사 중심의 교육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시키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교육을 받아서 과연 지금과 같은 저런 문화 산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기성세대들이 내 세대 20대, 30대, 40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본고사를 치르지 않고서 평준화를 했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개방화되고 다양한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도전적인 모든 국민들이 학생들이 도전적 사고방식을 갖고서 시도를 했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에서 많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가 현재 이런 상황을 만들어 오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지금 60대의 산업화 시대도 중요한 이야기를 했지만 전자산업,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반도체 전자산업을 일어났던 50대들, 그 이후 바이오산업을 일어났던 세대, 이 문화산업을 내려오는 지금 30대 세대까지 포함해서 놓고 본다면 모든 세대가 오늘날 우리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세대의 역할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인 거고 그 세대가 성장할 수 있게끔 입시 제도뿐만 아니고 각 세대들이 클 수 있는 배경 환경을 생태계를 만들어줘야만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성세대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하고 받아버리면은 세대 간의 단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공감사회로 이야기를 할 때는 세대를 뛰어넘어서 서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공감하고 하게 되면 인정을 하고 배려를 하게 되면은 사회 전체로서 공감사회가 커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사회가 공감을 이루는 사회가 되지 못한다. 세대만 놓고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개인적으로 행복감은 맞춰나가도 사회 전체가 이루게 되면 서로가 공감을 하고 하는 사회는 좀 약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기성세대 교육을 많이 했으면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배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이제 미래 세대는 보고자들은 빼고 여러분 세대들의 특징이 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20대 조금 더 위의 세대, 지금 대학교는 20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세대들이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세대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분석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세대의 특징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보다 조금 위에죠. 위의 세대는 이건 굉장히 진보적인 용어로 쓰는 용어인데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에 진출을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세대가 굉장히 힘든 이유가 바로 이 스펙 세대라는 겁니다. 지금 40대 정도 되는 세대와 달리 여러분 바로 위에 세대 30대 초반까지는 뭐가냐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는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합니다. 즉 그거를 여러분들은 선배들 형아들한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스펙을 쌓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이걸 표현을 스펙 세대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진출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고 그로 인해서 시간과로 돈도 많이 드는 시간이죠. 이 지나는 시간을 거쳐서 사회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사회에 진출을 하려고 보니 요즘 대략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죠?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사회에 진출할 곳이 옛날부터 많이 줄어들고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능력을 키웠는데 경쟁을 할 공정한 기회를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지금 이 미래 세대들
바로 여러분들이 그 밑 선배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문제라는 거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나마 내가 이거를 검증을 받고 능력을 인정받을 기회 자체가 있는가. 이 와중에 먼저 그 위의 세대들, 지금 40대 세대들이 비준주의에서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 간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저거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경향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사회 진출을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회 진출을 제대로 아직 못하고 있는 세대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보면 특징이 보면은 그 위의 세대들하고 달리 부모님한테 영향을 참 많이 받는 세대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나요? 이제 우리가 사회용어로는 중산층 성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쁜 짓 하지 말고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아주 극단적인 사고를 갖지 않으면서 아주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칩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은 뭐 민주평화, 예를 들어 민주주의 사회, 또 인권을 지켜야 된다,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질서를 지켜야 된다, 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그 보편적인 가치가 굉장히 많이 내면화되어서 성장하는 세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 윗세대에 비해서 상당히 이런 양극단적인 논리가 아닌 이런 사회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면서 이렇게 사는 사회, 안정적인 이런 사회를 선호하는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들 세대는 우리 세대하고 달리 어떤 결과를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논증하는 것을 우리 세대보다도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도 이 세대에 비해서 명확한 논거를 제시를 하면서 논증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좀 커져 있습니다. 분명히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세대는 우리 세대에 비해서 도시에서 많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디지털 세대죠. 농촌 생활을 자연과의 생활을 많이 덜 접촉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이 환경을 통해서 많은 자연 이론적인 상황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환경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세대였고 오히려 사회 경제적으로 많이 나아져서 지역에 대한 여행이나 해외 여행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세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감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그런 세대가 되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먹는 인간관계에서 지성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이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소통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윗세대하고 세대 갈등을 가지면서 사회 전체로서의 어떤 공동사를 형성해가는 부분은 약하더라도 같은 세대 간의 소통이나 이런 공감도는 오히려 나름대로 크게 형성해 가는데 그 형성해 가는 그것이 뭐냐면은 나름대로 상당히 서로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를 하면서 서로가 나름대로의 어떤 일반적인 자기 주장이 아닌 논증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 보니 나름대로 같은 세대들 간에는 소통을 하고 지낼 수 있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보면은 극단적인 부류들이 있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평균적인 점수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대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형성이 그 세대가 형성이 되어 오는데 문제는 굳이 기성세대가 여러분 세대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세대들이 이 세대의 가치를 갖고서 그리고 소통하는 방법조차도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하게 되면 세대 간의 트러블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쓰는 이 세대에 대해서 쓰는 용어가 있지요.
이제 위세되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지금 여러분들의 세대가 물론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이런 세대에서 들으면서 지금 미래 세대에 이런 문제가 많다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 우리 오번에 학력고사가 발표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국어 시험이 오답이 있었다는 것도 있었지만은 이번에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영어 시험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고등학생들 많이 있어서 이 말씀 드리는데 저도 대학원까지 마치고 다 공부를 했지만 원서도 많이 읽었는데 제가 풀어봐요. 제가 이렇게 풀어보는데 저도 못 풀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네, 어렵게 나오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그 영어 시험을 푼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영어 시험을 푼다는 거 놓고 전제 놓을 때 이거는 보통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 보면은 영어를 보면은 영어 그 자체 실력이 없으면 못 풉니다. 두 번째 국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자연과학, 사회과학 그리고 논증 능력들이 있어야만이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도대체 이런 영어 시험을 낸다는 것 자체도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시험을 내는 선생님도 나는 이해가 안 돼. 난 그걸 푸는 여러분들이 나는 오히려 이상할 정도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고 어떻게 능력을 길러주고 그 시험을 푸느냐는 거죠. 상당한 역량을 여러분들이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춰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얘기했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기회와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인지 그리고 그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질 것인지에 대한 걱정인데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때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지금부터 많이 개선이 되고 있을 것이다. 실제 이 부분은 정치권의 기성세대가 이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현 정부 같은 경우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선거에서 슬로건을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현 정부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선거일 때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평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 정의롭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아마 후보 시절에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성과는 별건의 문제인 거고 일단 기성세대가 사회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사회를 바꾸어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그렇게 빨리 바뀌지는 않겠지만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로 공개를 하면 사회가 바뀌어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 사회에 진출하는 시대가 가면은 인구 구조상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60년생인데 60년생이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나이 또래에 지금 이 인구 숫자가 몇 명이냐? 제가 볼 때는요, 60만, 정오 60만 명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내려가고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애들은 4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업이나 향후 사회 진출 문제가 뭐냐면 현재 30대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20대, 10대가 내려가면 사회적 수요에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인구가 너무 줄어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일본이 지금 그래 되겠죠. 사회 전체의 경제 규모나 사회 규모는 확대가 되지 않는데
내부 인구 구조에 의해서 사회 진출은 지금 이거는 인력이 모질해서 난리가 된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지금 전후 세대들은 인구 구조가 그런 구조로 넘어가 버리는 사회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좀 더 민감한 이야기를 할 수, 이거는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요 세대가 지나가면은 여러분들한테 제일 큰 걱정이 되는 문제는 사회 진출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나는 오히려 덜 걱정이 되겠고요.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제일 걱정이 되는 문제는 뭐냐면은 50만 전후가 매년 50만 전후가 태어나는 여러분 세대가 이제 사회 진출을 하고 100만이 훨씬 넘는 세대가 태어났던 베이비부모 세대가 물러나게 되면은 심한 고령화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고령화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이 고령화 사회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한테 봉착하게 되는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문제는 이제 정치사회적인 문제이니까 그거는 내가 여기 지금 시간도 극한해서 그거는 내가 이야기를 하진 않겠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서로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경제적인 소득도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조건을 갖춰져야만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보면은 선배들이 사회 진출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대에 있어서만큼은 오히려 일본 사회적인 모델에 가까워져서 사회 진출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용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실력을 섞고 준비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만큼 사회 진출에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니라는 거, 그건 말씀해 드릴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진출은 내가 경제적인 소득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느냐? 꼭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알 수가 있겠지만은 아무리 사회가 경제적인 문제가 개인적으로 행복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 관계에서 서로가 기본적인 보편적 가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보편적 가치가 서로가 사회에 굳히게 되고 서로가 그 가치를 나누면서 감성을 갖고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하는 그런 공감하는 사회가 이루어지지가 않으면 경제적인 문제만 갖고 절대로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이거 들었던 부분이 이건데 이 그래프를 들었던 건데 조금 더 사회적 문제를 갖다면 궁극적으로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감하는 사회가 되도록 유도할 수도 없는 것인 거고 결국은 사회는 공정한 사회로 가야만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정치권이나 사회에서 인식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되어 나갈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고 준비가 안 되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잘못하면 미래 세대가 기성 세대들한테 무시당하거나, 무시당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조금만 더 커서 보면은 알 겁니다. 예를 들어갖고 저기 사회보장이나 연금 또는 여러 가지 사회 혜택 이런 것이 보면은 미래 세대에 투자가 되지 않고 다른 쪽으로 투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가 거의 반영이 안 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무시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되느냐? 잘못하면은 이용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회가 행복한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여러분들이 개인이 스펙을 쌓고 공감 능력도 키우고 또 보편적 가치
이런 부분들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에서는 사회가 좀 더 공정한 사회가 되게끔 여러분들이 사회적 문제에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나아가줘야만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래 세대가 이 사회 전체로 놓고 볼 때 이용당하거나 무시당하지 않으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성세대들을 대상으로 준비를 해왔다 보니까 약간 포인트가 안 맞는 면인데 일단 조사 결과를 갖고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제가 해놓은 이 수치와 조사 결과를 내가 이야기해 놓은 게 되어가고 여기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면 좀 먼저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질의응답 시간. 네. 네, 강 원장님, 저는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미래 세대에 그치 않은 기성세대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강의 내용 중에 항상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는 게 공감이라는 용어가 되게 어려워요. 그 소통이라는 게 또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나이에도 이러면 젊은 사람들은 더 할 것 같거든요. 조금 쉬운 말로 정의를 좀 해주시고 공감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조사 방법론상으로 공감이란 추상적인 용어, 소통이라는 이 추상적인 용어를 측정을 할 때 이걸 뭐라더라 그 조작적 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조작이 아닙니다. 이 소통과 공감을 찍어낼 수 있는 행위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이게 학술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식의 정의를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 공감을 하느냐라고 놓고서 보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그거하고 달리 여론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공감을 할 때에는 어떤 것이 공감이냐면요. 제만이 저희들이 일제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공감을 한다, 서로가 공감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첫째는 가치입니다. 가치에 대해서 보면은 제가 아까 보편적 가치라는 용어를 썼더니만 좀 어려우신데 이 가치도 보편적 가치가 있고 상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들한테 법을 지킨다, 예를 들어서 남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 또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모르면 진보든 보수든 누구나 다 따라야 되는 것이 어지간하면 다 동의를 하는 것이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경제문 전체를 놓고서 성장이 우선이나 분배가 우선이나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은 성장 그 가치 자체도 좋은 가치예요. 분배를 우선으로 하는 것도 좋은 가치예요. 그러나 이것이 그것이 성장을 우선으로 하거나 분배를 우선하는 것이 그 자체는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가치적으로는 상대적 가치라는 겁니다. 일단 사회가 서로 공감을 하려면 상대적 가치보다도 보편적 가치, 사회에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감된 가치가 먼저 우선이 되어줘야만이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여러분들 상호관계에 있어서도 내 개인의 특수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내 생각이나 가치관의 특수한 어떤 그 개성을 중시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가 동의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즉, 내 생각이 특수한 어떤 그런 특수성을 전제하기보다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와 품성을 유지를 할 때 그것이 상대방으로부터 공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 관계에서 공감은 뭐냐면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사람들이 공감이 형성되는 사회는 뭐냐면 자기가 말을 할 때 보편적 가치,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주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람들하고 좋은 소통 관계를 유지하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면 상대적인 의견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용을 하느냐는 겁니다. 사람은 생긴 숫자만큼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생각을 가져요. 과거적에는 좀 더 보편적이고 중도적인 생명과 가치관을 가지라고 하지만, 그러나 항상 사람 관계를 맺어갈 때 보면은 다 개성이 있고 주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자기 생각 중심으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옳고 그름으로 접근을 하여버리면은 모두가 다 논쟁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반박의 대상입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제일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 상호의 생각에 대한 반영, 어떻게 보면 가치에 대해서 인정과 더불어 행동에 대해서는 반영을 베푸는 이런 사회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좀 더 가치나 지식에 있어서는 좀 더 진리적으로 진리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가치에 있어서는 좀 더 보편적인 가치 중심으로서 사회를 보고 문제를 주장을 하거나 내면화시키는 것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기에도 보면은 지고적인 확신이 있고 보수적인 확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고, 그런 서로의 상대적인 사회의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을 하고 서로 그런 가치를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도 서로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서로가 그 상대의 주장을 자기의 발전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얼굴이 대립되는 사회가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개인간에 들었더라도 사람 사건은 사회가, 여러분은 사회 속에 사는데 사회가 제가 공정사회를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사회 시스템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면 개인은 시계대가 있습니다. 시계대가 있는데 서로가 일대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은 사회가 서로가 공감하는 사회가 있는 되면 시스템 자체가 사회가 상당히 합리적인 사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는 자꾸 공감 사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감 사회가 되려면은 여러분들 개인 간에 서로가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도 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런 이 보편적 가치를 키워나가고 반영의 뭐라고 하나 그런 영향을 키워나가더라도 사회 구조가 그걸 수용 못하는 사회가 되면 여러분만 스트레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차이를 인정해주고,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보수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실 보수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들어보시겠지만 노블레스 올리즘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진 자가 베풀고, 생각이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덕목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형성이 되어지면 사회의 보적 공감도가 대단히 커지게 되겠죠. 국고간 문제를 논하든 아니면 개인의 사회 정의를 논하든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사회적 공감도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소통은 어떻게
소통 인간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만이 좋은 저기 소통이 영향이 커질 수 있느냐. 첫째 하나는 제가 기성세대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대면적 소통은 옳고 비대면적 소통은 나쁘다라는 이런 형식적 논리로는 접근하지 말라. 지금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대면적 접촉으로만 갖고서 사람의 소통,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형식 그 자체는 대면적 소통이나 비대면적 소통은 중요하지가 않다. 그러면은 소통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어떤 인간관계를 가져가느냐. 그거는 사실상 아까 이야기했던 그 가치의 본질적 가치 문제와 더불어 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그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의 관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내면화가 돼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은 소통 자체가 원활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행위와 의식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행위와 의식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아까 같은 의식에 있어서의 보편성과 그 차이점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 소통에 있어서는 사실상에 있어서는 대립하고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거죠. 오히려 그 과정에도 이것이 비대면적인 오히려 SNS나 여러 가지 디지털 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소통의 도구는 더 활용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에서 바람직한 어떤 그 소통 방법 여기까지는 제가 이번에 이 조사에서는 내가 확인은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다른 쪽에서 그 조사를 보면 소통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하면은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주장만 한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만 하는 건데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의식으로 가버리면은 상대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는 거고 자기 주장만 하면은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되느냐 뭐 갈등관계로까지 갈 수가 있죠. 자기 생각을 한다는 건 뭐냐면 달리 또 경제적 문제에서 보면 이윤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충분한 설명은 되기는 않을 텐데 많은 조건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면 제일 공감 사회를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제일 큰 실수와 오해의 상황을 갖는 것이 좀 더 보편적이고 좀 더 실리 접근한 내용을 갖고 보편적인 마인드를 갖고서 이야기를 하지를 못한다는 것과 상대에 대해서 상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저는 선생님 얘기를 지금 듣고 조금 제가 쉬운 말로 좀 이해를 하고 싶어서 약간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조금 더 여기 있는 젊은 이들보다 좀 나이가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주제에 맞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좀 있는데 저는 그냥 단어로만 조금 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앞으로 한국의 사회가 어떻게 되고 여기 미래 세대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그 마음으로 표현을 한다면 무조건 정직하답니다. 정직하면 어느 사회나 어느 세계에서나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 다음에 자기 뭐 작거나 큰거나 목표를 꼭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혼란스러운 사회가 오더라도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잘 정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강연자님이 말씀하신 높은 그런 좀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제가 젊은 사람들이 오늘 많이 여기 왔기 때문에 좀 해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이 단어가 꼭 정직하고 꼭 성실하게 살고 그게 뭐 부지런하다고 강요는 못하겠지만 성실하고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아까 존중하시라고 강연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무조건 나쁜데도 존중을 하려면 본인은 억울한 심정만 많이 생길 거예요. 아까처럼 어려운 영어 시험이나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또 수능을 잘 볼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어린 사람들한테 쉽게 표현하자면 당장은 그런 게 억울하게 다가올지라도 큰 그림을 보면은 상대방을 존중하라기보다도 상대방을 그냥 조금 받아들이고 큰 마음으로 이렇게 사회를 대하다 보면은 자신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큰 그림 요기고 그럴 것 같아요. 이상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한 분만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홍영식 소장님 이 공감과 인간관계, 특히 공감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귀한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옆에 앉아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 또 이 공감에 대해서 또 기성세대로서 이 미래 세대에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까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공감의 문제,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사회적인 화두가 되기 때문에 뭐 여러 학자들 또 여러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말씀들을 공감과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저 뒤에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옳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공감을 해줄 수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동의와 공감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옳고 그른 문제와 좋고 나쁜 문제는 달리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옳고 그른 문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하는 건 우리가 동의를 해주는 것이지 그 공감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감하는 건 좋다 나쁘다 하는 우리의 감성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을 한다는 것이 상대가 옳지 못한 일을 할 때도 동의를 해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왜 이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것을 존중해주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이라는 걸 사실은 뭐 가장 간단히 정의를 한다면 이해라고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영어 잘 아시겠지만 이해라는 건 understand, 내가 상대의 아래 서는 것이다. 그건 결국 상대를 존중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독일어를 번역한 게 understand가 되는데 페어스텐이라는 건 이 상대의 의미 체계를 안다. 그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왜 분노를 하게 됐는지, 왜 이것을 욕망하는지를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를 한다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인다면 그것이 곧 이해가 되고 그것이 공감하는 방식이다 하고들 많이들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 소장님께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많은 부분들이 인간관계, 특히 가족 간의 공감에서 찾아온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아무래도 집단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곳곳에 그게 스며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영어에서 대문자, 항상 대문자로 쓰는 건 이 I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표현은 감춥니다. 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영어에는 우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는 뭐 우리나라, 우리 학교, 영어에서는 우리 my school이라고 하지 우리 학교, 우리 집이라는 표현 안 합니다. my house라고 하지 우리 집 이런 표현을 안 합니다. 우리는 뭐 마누라까지 우리 마누라라고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 당황하게 만드는데 그만큼 우리가 속한 집단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서양 사람보다 이 관계를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고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서로 간의 이해, 결국은 내가 상대 아래에 서는 자세를 가질 때만 비로소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들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홍영식 소장님 이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특별히 저희 포럼을 위해서 조사까지 탄탄한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이 문제 그리고 공감의 문제 같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또 자리를 지켜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또 좋은 문제 제기해 주신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50번째 미래세대 포럼 공감과 인간관계 주제로 좋은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포럼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삶의 과정에서 가끔씩이라도 되새겨보시고 도움이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홍식 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